요즘 바쁘시죠, 다들 농사에 갈무리 하시느라고. 음, 되셨나요? 논산연홍 이분 누구셨더라? 모르겠다. 이정수, 이신섭님. 됐죠? 오늘은 배축과 작물과 백합과 작물 공부하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배축고 다 보셨겠죠? 네. 현재 농민들 농사를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분들은 배추가 꽃피기 전에 다 수확하기 때문에 배추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어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또 몇 번째 강의죠? 10번째인가요? 10번째인가요? 11번째인가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또 작물들을 알아나가는 재미가 있는데,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켜놓고 그냥 딴 일을 보시는지, 불러도 소개하라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틀어놓고 나중에 녹화본 뭐 이런 거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거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면 PPT 자료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것만 보시는지도 모르겠고. 자, 오랜만에 권태욱 선생님 보이시네. 완전히 얼굴이 시커멓게 되셨네. 권태욱 선생님. 자, 오늘은 배축과 작물 그리고 또 이제 백합과 작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미리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들 중간중간에 끊기 힘들어서 질문 못 올리시는 분들은 질문들을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질문 올려주시면 강의 끝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배축과 식물에 관련해서 이제 채소 작물로 드디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채소 작물 같은 경우는 그 조선시대 때 자료를 보면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채소 작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대개 이제 오곡을 중심으로 이렇게 농사는 생각을 하게 됐고 채소는 벽곡 구황작물로 이렇게 다뤘어요. 벽곡 구황작물이 뭐냐면 왜 우리 그 MBN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채소로 다뤘던 게
그런 정도로 이제 채소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벽곡이란 말은 도인이 되기 위해서 먹는 것을 벽곡이라고 하고요. 구황작물은 이제 흉년에 그 배고픔을 덜 수 있는 것을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벽곡작물 그리고 구황작물 이런 것에 이제 채소를 다뤘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여기 리비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그에 져서 이제 식물의 자연 법칙에서 줄기 잎 뿌리에 대해서 이제 자연적인 구조로서 식용작물을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식물의 뿌리의 구조를 보면 뿌리에서 산을 분비하고 또 미생물하고 같이 살고 이게 꼭 우리 위장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식물은 뿌리에서 수소이온을 분비해서 산을 분비해서 바위에 바위에 붙어 있는 미네랄을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람의 위장도 마찬가지죠. 위산을 분비해서 우리가 덜 씹어서 우리 권태욱 씨처럼 좀 저렇게 덜 씹어서 먹으면 안 돼요. 꼭꼭 씹어 드셔야 돼. 다 보여요. 꼭꼭 씹어 먹더라도 그게 완전히 분해가 안 되니까 결국 위산을 분비해서 그걸 녹여서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사람의 위장이고 그다음에 식물의 폐는 이제 호흡을 하니까 가스교환을 하니까 주로 이제 폐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식물의 이용에 관련돼서도 뿌리와 잎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서양적 사고였고요. 우리나라 이제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보면 작물의 이제 모양, 이게 만약 그 사람 모양을 닮았다 그러면 인삼이죠. 도라지, 더덕, 이건 굉장히 몸에 좋은 거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또 맛에 따라서 매운맛이면 뭐 양이 강하다. 그다음에 쓴맛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질이 많으면 음의 성질이다. 음양의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용 방안을 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채소 작물들은 어떻든 약용 기능이 아주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후기 들어서 이제 모내기라고 하는 농사법이 개발이 되잖아요. 모내기 농사법이 개발되면서 옛날에는 10명의 노비가 있어야 됐는데 똑같은 땅을 놓고 지금은 조선 후기 되면 한 3명 정도만 노비를 거느리면 돼요. 그럼 7명의 노비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게 되죠. 7명의 노비는. 그러니까 이 7명의 노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를 했던 노비들이 주요하게 곡식 농사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주로 이제 채소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채소 장사를 해서 좀 돈을 벌면 중인 계급으로 올라가고 성도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인 계급이 부흥하는 시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돈 벌었던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보따리 장사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유기전이라고 해가지고 정식 그 허가를 받은 장사치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말고 이제 보따리 장사하는 이제 시전상인들, 난전상인들이죠. 유기전이 시전이고 난전상인들이 이제 이런 그 노비 출신들의 이제 중인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점 매석이죠, 그죠?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파는 그런 방식. 예. 그래서 우리 그 매점 매석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저기 삼각산 청와대 뒤에 있는 삼각산에 딱 올라가서 종로판을 들여다보면 종로판에 이제 유기전 점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점포라든지 이런 데 딱 내려다보면서 지금 보니까 과일상에
사과가 비싸게 팔리네. 그러면 이제 사과, 이 사람들은 발이 이제 빠른 사람들이라 사과를 막 사들여가지고 창고에 쟁여놓는 거죠. 보니까 뭐가 또 비싸네. 무가 비싸네. 그럼 무도 이제 미리 이제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사들여가지고 딱딱 쟁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우리 그 뭐죠? 국정농단 할 때 농단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농단. 누구지? 최진실이 아니라 최순실이 했던 것을 보고 국정농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단이란 말은 그 이전에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이제 중인 계급들이 농산물들을 가지고 미리 매점매석하던 그것을 이제 농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런 오래된 말인지 모르셨죠? 농단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난전상인들이 유기전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미리 매점매석하던 거 이게 농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물은 이제 아래로 흐르죠. 물은 이제 자연스럽게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데 반해서 또 식물들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시면 이제 정부 우세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잎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많은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거기로 가장 많은 물이 이동하고 물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양분이 그쪽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수나무를 이제 전지 작업할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걸 이제 도장지라고 그러거든요.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가지들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물이 많이 낭비되겠죠. 저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물이 많이 가면 양분이 그쪽으로만 손실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 작업을 통해서 물이 고루 퍼지게 저는 도장지는 제거하고 물이 고루 퍼지게 해서 양분이 작물 전체, 식물 전체에 이제 고루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지 작업의 이제 이유예요. 물론 이제 전지 작업하면서 과거의 결과지라든지 이런 것도 잘라내고 또 이제 굉장히 싱싱한 껍질이 터진 것들을 잘라내고 껍질이 싱싱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솎아주는 효과도 있죠. 이렇게 이제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과 저장이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양분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벼의 그림일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은 굉장히 좀 자세히 봐두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림입니다.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주로 이제 곡식이라든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벼과라든지 콩과를 했을 때 이런 곡식 종류들과 곡식 그러니까 과일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저장할 수 있는 물질하고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뿌리에서 저장할 수 있는 물질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지지만 여기서 특히 이제 보여줄 부분이 여기 보라색하고 그다음에 보라색 신호 전달 추정하고 사이토카인 형질도입이라고 하는 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야말로 이제 후세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성분들이 주요하게 있다고 한다면 잎사귀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병충해라든지 그다음에 풀과의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응 물질들을 비축을 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건강 기능성 물질이다라고 했던 것은 열매가 가지고 있는 1차 생산물이 아니라 이렇게 잎사귀라든지 줄기라든지 뿌리에 있는 2차 생산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인삼에서 사포닌이라든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여기 뭐 배춧가나 그다음에
백합과에 나오는 그런 이제 기능성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다 줄기 그죠? 예. 그다음에 뿌리 예. 이런 데에 다 있잖아요. 잎에 그죠? 이런 기능성 물질들이. 그러니까 곡식하고 채소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기능성 물질들이 채소에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도 곡식도 물론 약으로 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체력을 보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양리작용을 하는 것들은 대개가 잎과 줄기와 뿌리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을 저장하는 게 이제 생산하는 것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장은 대개가 이제 식물에 있어서 유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뿌리에서 유조직은 어디에 있느냐? 무 같은 경우는 나무로 치면 목질부죠, 그죠? 속심지에 영양분이 저장이 돼 있죠. 무는 껍질은 우리가 벗기고 먹잖아요, 그죠? 벗기고 먹어도 안으로 갈수록 더 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목질부. 나무로 치면 안에 속심지 그쪽에 이제 유조직이 발달이 돼서 거기가 맛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트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잘라 보면 붉은색이 이렇게 그 헛파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그게 수송 조직이에요. 그래서 단맛이 수송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나 비트나 비슷하게 맛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제 수송 조직 안에 유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근은 껍질에 많은 거예요. 피층. 그러니까 껍질에 당근은 당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속심지는 아무리 먹어봤자 그냥 푸석푸석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유조직이 피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당연히 이제 뭐 다른 뿌리나 잎이나 줄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로 소비하는 뭐 단수수 같은 경우는 줄기, 그죠? 네, 상추 같은 경우는 잎,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가 저장 조직이구나, 유조직이 많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도 그 고구마 줄거리 우리가 먹는 거 그건 사실은 이제 엽병이잖아. 잎사귀 자루, 잎자루로 먹는 거죠. 그 잎자루에 유조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유조직이 우리 고추잎 나물 할 때 연하게 새로 생기는 잎에 유조직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나물을 먹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왜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유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소비하는 데 필요한 좋은 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배춧가를 보면 배춧가를 이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우장춘 박사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의 트라이앵글. 우장춘 박사 성을 따서 우의 트라이앵글. 이분이 이제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후학을 가르치면서 우리한테는 이제 씨 없는 수박으로 굉장히 알려졌잖아요. 근데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발명했다고. 그렇지는 않고 이분이 씨 없는 수박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 십자화과 작물들의 그 근연관계 얘네들과 얘네들이 교잡되면 뭐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해서 이렇게 밝혀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 논문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이 농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인용 비율이 씨 없는 수박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씨 없는 수박이 너무 알려져서 이분의 진정한 그 연구 논문은 이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겨자하고 갓하고 배추하고 양배추, 에디오피아 겨자 이게 이제 서로 교잡이 돼서 흑겨자하고 배추가 교잡이 돼서 갓이 만들어져요.
교잡이라기보다는 이게 교잡이 아니라 서로 유전자가 통합이 된 거죠. 배추가 10이고 그다음에 겨자가 8이니까 18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유전자 조작이 있기 전에 자연상에서도 이렇게 유전자 통합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품종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밝히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여기다 사진을 쓰지 않았는데 강원도에서 심는 이제 외묵구라고 하는 이제 순무가 있잖아요. 저희는 강원도 순무라고도 하고 혹여는 이제 스웨덴 순무, 루타바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작물의 경우는 이 유채하고 순무가 교잡이 된 거예요. 유채하고 순무가 교잡이 돼서 순무의 형질도 나오고 또 잎사귀는 보면 유채잎 비슷하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물의 이제 씨앗을 받기 위해서 이 교잡이라든지 근형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서로 교잡의 가능성들을 줄이면서 순도 있는 토종 씨앗을 채종할 수가 있습니다. 배추과의 성분을 보면 십자화과 또는 이제 겨자과 구성원들의 싹과 뿌리를 보면 겨자 오일 배당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알려진 화합물이 이렇게 첨가돼 있어요. 이게 이제 황이 첨가된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매운맛을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글리코시놀레이트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는 이제 달려드는 벌레들을 막기 위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맛이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항암 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배춧가루 흔히 십자가가루 하는 이유는 이제 배춧꽃을 보면 이렇게 꽃잎이 4장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배추라는 이름의 어원은 이제 백채에서 왔어요. 하얀 채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잎 중앙에 있는 하얀 그 연맥이 그 하얗다고 해서 이렇게 따온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이제 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신건지라고 하는 말은 숭건지, 숭건지에서 이제 비롯된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싱겁다라고 이해돼 가지고 나중에 짠지가 또 따로 나오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 배추가 도입된 것은 고려말 조선 초라고 해요. 그 전에는 김치는 뭘로 먹었는지 모르겠죠. 그 전에는 김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짠지나 뭐 이런 거 다른 채소로 이제 했었겠죠. 그 당시 이제 그 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보따리 상인들이 배추 씨를 가져와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배추가 우리나라에 도입돼서는 아예 그냥 전국이 배추 열풍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 동대문 부근에 있는 훈련도감 훈련원에서 재배하던 배추가 지금의 이제 경종 배추하고 이제 비슷한 모양인데 이게 아주 큰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그 맛을 못 잊어서 우리가 이제 농가들 돌아다녀 보면 서울 배추 또는 이제 경종 배추를 이렇게 심으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팔기에 또는 이제 김장 속 하기에는 좋지만 이 경종 배추는 그 고소함을 다른 배추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고소한 맛을 못 잊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이걸 심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는 이제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갈공명 제갈공명의 이름을 따서 제갈채 또는 이제 무후채 무후가 그 재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갈무후 이렇게 부르고 제갈공명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 제갈채 무후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쟁에서 진지를 틀면
무조건 이제 이 무를 심으라고 했나 봐요. 무하고 순무를 심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싹이 어려서도 먹을 수가 있고 크면은 또 식량을 대신할 수 있고 또 이제 진지를 옮겨야 돼서 버려도 아깝지도 않고 또 이제 말을 또 먹여야 되는데 말 먹이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무조건 이걸 심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갈치 무치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강화순무가 유명한 이유도 강화도가 아마 이제 전란의 항상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강화도나 이런 그 김포라든지 파주 이쪽에는 순무를 많이 재배하는 분들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 이제 한자어는 나복이라고 해요. 나복. 나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연유해서 우리가 먹는 무김치는 이제 나박김치 이렇게 부르죠. 대표적인 이제 가을 김장작물이고 무에 이제 보면 종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큰 무는 이제 김장무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각무는 달랑무라 그러죠.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비대해진 그런 총각무, 알타리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무지용 무는 이제 길다란 무예요. 그래서 길달아서 이제 단무지를 담글 수 있는 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치미를 담가서 먹을 수 있는 무, 그다음에 잎사귀를 쌈으로 먹을 수 있는 잎무, 그다음에 또 여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열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갓이라는 이름은 이제 갓 그 자체래요. 원래 우리나라 옛 이름이 얘는 이제 변두리를 뜻하는 갓에서 이렇게 유래한 것으로 변두리에서 자라는 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를 다니다 보면 정말 그 농가 변두리에 이렇게 갓이 야생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한편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개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개체라는 말에서 겨자라는 말이 파생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브라시카라고 하는 이제 속명은 이제 양배추를 뜻하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십자가과는 다 브라시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속명인 준시아, 준커스 이런 것은 이제 골풀속이라고 해서 꽃대에 이제 골프처럼 이렇게 잎이 이제 있는 것에서 유래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갓은 또 이제 변종도 많고 그래서 갓의 원산지는 굉장히 분명하지 않는데 중앙아시아 이렇게 히말라야 지역에서 유래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갓이나 겨자 관련해서는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채소로 들어가 있지만 히말라야나 이렇게 인도 가 보면 겨자가 나무예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기원이 돼서 퍼졌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유래를 밝히고 있어요. 밑에 보면 이제 2차 대전 독일군이 개발한 이제 겨자가스 최초의 어쩌면 이제 그 화학 무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겨자가스를 이렇게 발명을 해가지고 투하하는데 우리 그 손에 이제 물집 잡히는 그런 염증 장애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아주 가렵고 괴로운 그런 무기로 이렇게 개발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갓은 이제 우리나라 갓은 이제 청갓, 뭐 적갓, 그다음에 뿌리가 생기는 이제 무시갓, 그다음에 이제 화성에서는 그걸 이제 간무라고 하죠. 갓인데 뿌리가 있다고 해서 간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무 아까 이제 제갈공명이 무하고 순무를 이제 심으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순무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한데 서양에서는 이게 도깨비불 있잖아요. 잭오랜턴이라고 해서 우리 이 왼쪽에 있는 호박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구멍을 뚫어서
불을 밝히는 게 원래 기원은 저렇게 순무에다가 구멍을 내서 불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무는 이 제고 랜턴, 도깨비 불을 만들 때 유명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잭이라고 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악마의 돈을 좀 꼬불쳤나 봐요. 그래서 지옥에도 못 가고 천국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사탄이 잭이 가는 길을 이렇게 밝혀주기 위해서 불붙은 석탄을 줬는데 이 석탄을 보관하기 위해서 잭이 먹고 있던 이제 순무에다가 이렇게 전등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고 해요. 순무에다 한 게 훨씬 더 험악해 보이네요, 그죠? 아일랜드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지났죠, 할로윈데이. 그다음에 이제 기타 십자가로는 이렇게 이제 양배추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콜라비, 브로콜리, 뭐 컬리플라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고 사실은 십자가만큼 채소군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또 뭐 우리 방울다다기 양배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청경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케일, 콜라비, 컬리플라워 뭐 이런 종류들은 하나의 이제 기원식물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기본식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육종이라든지 이런 그 선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십자가 서양 작물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합과 작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백합 하면 이제 꽃을 상상을 하시는데 백합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꽃의 이름이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꽃이 되기 이전에 백합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질병 이름이에요. 불면증, 노이로제, 이제 백합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백합과 작물로 잠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치료제를 썼기 때문에 백합과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합은 꽃이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인 노이로제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면 머리맡에 양파 이렇게 잘라다 이렇게 놔두면 잠이 스르륵 잘 오잖아요. 그게 이제 노이로제 이제 치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사찰에서는 백합과 작물들을 못 먹게 하죠. 오신채라고 해서 그 이유는 이제 화두참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 이걸 먹게 되면 꾸벅꾸벅 졸거든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수면제죠. 그러니까 참선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승려들은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무리를 지어서 활동할 때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피 현상 때문에도 못 먹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해서 못 먹겠다는 그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백합과 작물의 이제 약효를 보면 이제 나쁜 시력을 보호하고 성대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기라든지 우리 이제 뭐 팥뿌리 청백이라고 하죠. 팥뿌리 달여서 먹으면 감기 딱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탈모 예방에 좋고 그다음에 여드름 치료, 그다음에 관절염, 고혈압, 소화불량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이 남북 전쟁 중에 이제 그랜트 장군이 전쟁을 할 때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대요. 양파를 안 주면 전쟁이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양파를 먹어야 이 설사도 안 하고 전쟁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양파를 꼭 조달해 주지 않으면 전쟁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백합과의 작물도 이게 배추과의 작물하고 똑같이 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파를 썰 때 그게 이제 눈물 나게 하는 자극적인 감각을 가져오죠. 대신에 이 감각은 이제 수용성이라서 만약에 이제 눈물 안 나게 하려면 물에 담궈서 담근 후에 이제 그걸 썰거나 아니면 썰기 전에 양파를 차갑게 하거나 얼리면 그렇게 이제 매운 걸 그런 걸 이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백화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 이제 마늘이죠. 마늘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870년에 이제 써진 명물기략이라고 하는 책에 맛이 매우 날하다. 날하다는 말은 이제 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날하다가 말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늘과 유사한 것으로 이제 몽고로의 망키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한자가 아닌 우랄 알타이 계통에서 이렇게 확립된 명칭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속명 이제 알리움 이 백화과 작물은 대개 이제 속명이 알리움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을 뜻하는 이제 고대 라틴어로 그 냄새 난다라는 알레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늘 먹으면 냄새 나죠. 이제 종소명인 사티범은 이제 재배종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마늘은 이제 한지형과 난지형이 있고 대개 이제 남부지방 남해공 뭐 이쪽에는 이제 보통 추석 무렵에 심어서 잎이 나온 상태로 월동을 하는 이제 그런 난지형 마늘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양이나 의성 마늘, 서산 마늘 뭐 이런 마늘들은 보통 11월까지 이렇게 심어도 되기 때문에 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을 하고 월동을 한 이후에 이제 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종에 속합니다. 되게 이제 토종은 이제 이런 한지형에 가깝고 난지형은 이제 중국 마늘 또는 이제 스페인 마늘. 우리 혹시 이제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논마늘, 벌마늘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지형은 육종 마늘로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마늘 영양체로 바로 이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양체를 계속 심다 보면 이게 퇴화돼서 6쪽이 8쪽이 되고 10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쪽수가 많아지면서 결국 그 마늘 하나하나의 쪽은 크기가 작아지겠죠. 쪽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퇴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늘종 위에 달린 마늘 주화를 심게 됩니다. 주화를 심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모양으로 이렇게 한 해 지나면 이렇게 통마늘이 되고요. 물론 이제 거름이라든지 생육 상태에 따라서 저 주화를 심었는데 바로 뭐 4쪽, 6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통마늘이 나오고 저걸 한 번 더 심어서 6쪽 마늘로 다시 종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농가들 가보면 꼭 이제 마늘 이렇게 6종 마늘 시판용으로 심는 이외에도 꼭 저렇게 마늘종을 심어서 보존 6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가 또 이제 백화과의 또 작물인데 부추라는 이름은 이제 향약 구국방이라고 하는데 후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한자명으로는 구채라고 하는데 구채, 후채 여기에서 연유해서 이제 부추라는 이름으로 정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방언마다 이제 소풀, 뭐 졸, 솔, 정구지로 이렇게 기록한 것도 이렇게 확인돼서 옛날 고대어에서는 다른 이름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명은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소명은 튜버썸이라고 해서 덩이줄기가 있는 그래서 이제 뿔땅 속 비늘줄기를 이제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배종인 부추 외에도 이제 야생의 부추는 이제 삼부추도 있고요. 뒤에 이제 또 기타 백각과 작물로 이렇게 소개할 텐데 삼부추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이제 두매 부추라든지 솔 부추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한 영양 부추라는 것도 있죠. 되게 이제 이렇게 잘라서 샐러드 같은 거 해 먹으면 씹는 맛이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두매 부추, 여기 나오는 두매 부추도 흰색 꽃이 피는 두매 부추가 있고 자색 꽃이 피는 두매 부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흰색 꽃이 피는 게 많은데 자색 꽃이 피는 두매 부추는 또 꽃이 예쁘니까 관상용으로 이렇게 화단에 뺑 둘러서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매 부추 만약 구하실 때는 항상 그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흰 꽃 펴요? 자색 꽃 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대파라고 하는데 대파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파가 정식 명칭이에요. 대파는 이제 중파, 실파에 대한 상대어로 이제 대파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냥 파가 원래의 이름이고, 옛말도 이게 파였다고 해요. 다만 이제 파의 옛날 말로 이제 바라든지 밭이라든지, 그다음에 풀의 옛날 말인 이제 불, 이게 이제 형성돼서 이렇게 유래한 이름으로 파가 유래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종명은 알리움 똑같고요. 정성은 피스츄로썸, 그래서 이제 통 모양의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 종류는 잎이 통이잖아요, 그죠? 속이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씨앗으로 번식하는 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로 번식하는 이제 쪽파, 돼지파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파는 되게 이제 월동을 하는 게 이제 토종파의 특성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그림에서 파 뿌리 쪽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뿌리 위에 있는 줄기죠. 구경이 보면 자색인 주황색인 게 있고 하얀색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황색인 것들은 황파 또는 똥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뿌리 줄기가 하얀 것들은 이제 약파 또는 이제 구조파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파는 되게 이게 이파리를 주로 먹는 잎파 종류예요. 잎을 잘라서 먹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잘라 먹는 잎파가 이제 조선파의 대부분이고, 이후에 이제 뿌리까지, 정확하게는 이제 뿌리 위에 있는 바로 이제 덩이줄기까지 이렇게 먹었던 것은 이제 외대파가 도입되면서 나온 문화라고 합니다. 이제 파 중에서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새끼파가 달리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삼층거리파, 뭐 삼층파, 삼동파, 삼거리파, 아파트파, 쪽두리파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마다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데 얘네들은 이제 씨앗이 가끔 맺히기도 해요. 씨앗이 대부분 안 맺히고 저렇게 새끼파가 달려서 저걸 따서 심으면 파포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네. 재작년에 공주 지역에서 수집했던 이제 파 중에 저렇게 이제 삼동파가 있었는데 그 삼동파는 여기 나오는 삼층파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뿌리는 꼭 이제 염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양종에서 샬롯이라고 하는 것하고 뿌리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쪼개봐도 덩이뿌리가 굉장히 굵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 따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아무튼 이 파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번식했을까? 이 새끼파가 달린 줄기가 나중에 이제 갈색으로 시들어요. 시들면 얘가 쓰러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자연히 땅속에서 뿌리를 내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삼층거리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워킹 어니언, 걸어다니는 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떨어져서 싹이 나고 또 쓰러지면, 그래서 점점 옮겨가잖아요. 이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걸어다니는 파, 워킹 어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쪽파 종류 중에서 이렇게 한번 차이를 보시면 달래파 또는 이제 전라도에서는 달롱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좀 이렇게 붉은 기운이 들죠. 그다음에 이제 돼지파가 있고 쪽파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돼지파 같은 경우도 여기 왼쪽에 보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아주 자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중국 돼지파라고 해요. 우리 염교, 낙교라고도 하는 여기 중국 돼지파가 속하고 우리나라 돼지파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보면 색상에도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돼지파는 껍질이 쉽게 까져요. 근데 토종 돼지파는 이게 껍질을 깔려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걸 이제 안한식 박사님이 쓰신 이제 토종 자원도 가면은 얘를 따로 쇠머리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농가들에 의하면 이게 정확하게 토종 돼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중에서 이제 백두산파, 차이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차이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죠? 허브 작물로 얘기하는 차이브는 백두산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개막원 그 만주 일대가 굉장히 종다양성들이 굉장히 많은 기온 작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열매 뭐죠? 블루베리라든지 무슨 베리 종류가 대개가 다 기원지가 백두산 인근이에요. 거기서 가져와서 육종을 해서 열매를 키운다든지 크기를 관목 형태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그 앵두인데 서양 앵두 있잖아요. 큰 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름이? 그 큰 열매 나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기원지가 백두산 인근이에요. 그래서 체리 종류도 백두산 인근에 있는 것에서 이렇게 육종을 해서 개발해서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많이 퍼진 그런 작물에 속하죠. 그래서 이 백두산파도 사실은 이제 기원지가 이제 그 인근인데 중국에서 기원한 것처럼 얘기가 되면서 서양에서는 차이브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다른 쪽파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차이브는 씨앗이 맺힌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영양체로 번식을 하죠. 근데 얘는 꽃이 피면서 꼭 쪽파에서 피는 꽃처럼 피지만 사실은 씨앗이 맺힙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꽃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달래파가 꽃이 이렇게 핍니다. 달래파 꽃은 이렇게 차이브 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달래파는 씨앗이 안 맺히죠. 근데 차이브는 씨앗이 맺히는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삼부추. 삼부추는 사실은 이제 거의 농가 같은 데 가보면 관상용으로 많이 심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관악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좀 돌이 많은 산에 올라가 보시면 바위 틈 사이에 이 삼부추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예쁩니다. 가을쯤에 이렇게 한여름에서 가을 들어갈 때쯤 보면 이게 다 피어 있어요. 관악산에 가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가을쯤에 한번. 이건 이제 워낙 억세서 먹기는 좀 그렇고요. 먹을 수 있는 때는 딱 한 번, 이른 봄에 새싹 나왔을 때 한 번 잘라 먹을 수 있다고. 근데 맛은 굉장히 생경해서 이렇게 썩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백화과 작물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아스파라거스라든지 그다음에 방울빗자루 그리고 천문동 이런 것들도 백화과 작물에 속합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서양에서 이제 이렇게 먼저 기원이 돼서 이렇게 작물화 됐다고 한다면
우리 동양계의 이제 아스파라거스 종류는 방울빛자루 거의 셈이죠. 그리고 한약재로 쓰는 것도 이 아스파라거스 잎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천문동, 여기는 천문동 뿌리만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아스파라거스 잎하고 아주 유사하게 잎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냈는데요. 질문 올라와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찍 끝낸 이유가 죄송하긴 한데 지금 그 내일 그 공주 곡물집에 납품을 가야 되는데 지금 물건이 지금 택배로 오는 관계로 지금 일찍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채팅창에 혹시 질문 올라온 것들 네, 있어요. 지금 왜 저는 안 띄워지죠? 안 띄워져요? 올라왔네요. 예. 콩 시간에 끊겨서 못한 Q&A. 제가 카톡에다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못 보셨나 보다. 우리가 먹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가 꽃부분이라고 하던데 꽃이 피기 전인가요? 꽃이 진 후인가요?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인 게 그 브로콜리고요. 꽃이 살짝 폈을 때가 컬리플라워입니다. 주화는 이제 특정 식물에만 있는 건가요? 주화는 그렇죠. 주화는 대개가 그렇게 이제 백합과의 특징이죠. 우리 흔히 이제 백합꽃을 심어 놓으면 잎 겨드랑이에 빨갛게 까맣게 이렇게 달리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화는 이제 모든 식물에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영양 번식을 하는 식물들에 되게 많은 게 이 주화로 번식하는 겁니다. 네, 체리라고 열심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부가 외국이라서 원산지가 외국인 줄 알았는데 중국이 원산지라는 거죠. 백두산파라고 했잖아요. 백두산의 인근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벌마늘을 종자로 했을 때 벌마늘이 되는지요? 네, 당연하죠. 벌마늘, 그러니까 난지형이 영양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난지형은 영양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운맛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특징이 이제 이 난지형 벌마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장성도 좋고 단단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매운맛도 적당해서 좋은 게 이제 한지형 마늘. 한지형이 벌마늘이에요? 대개는 이제 난지형을 벌마늘이라고 부릅니다. 벌마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약간 위쪽이 줄기 밑에 이제 가 벌어지잖아요. 쫙쫙 벌어지는 게 난지형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한지형은 이게 좀 어무러진 타입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없을까요? 섬층거리파가 씨앗 없이 영양체로 번식한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심을 때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땅에 내버려 두면 내년에 다시 알아서 자라나요? 예, 자라는데 대신에 이 새끼파가 땅에 닿아야 돼요.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려야지 그냥 놔두면 되게 이제 얘가 땅에 못 닿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따다가 바로 이제 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답변을 못 받지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한지형에서는 벌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데 아마 이제 종자가 섞였을 가능성들이 있죠. 한지형들은 잘 안 벌어져요. 어무러지죠. 줄기를 중심으로. 이제 난지형은 많이 벌어지죠. 우리 이진서님이 카톡을 잘 안 보시나 본데 그러면 질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콩과 작물에 있는데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 작물 뿌리에만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콩과 작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좀개구리 풀이라고 논에 있는 그 개구리 풀보다 조금 작은 개구리 풀이 있어요. 좀개구리 풀이라고. 얘도 그 따로 그 질소 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중에서 우리가 찰옥수수, 매옥수수는 없는데 단옥수수 종류도 질소 고정을 해요. 그래서 단옥수수는 다른 옥수수에 비해 거름을 덜해도 잘 자랍니다. 그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작물들도 이렇게 뿌리옥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작물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와, 그다음에 대두는 특정 콩들을 명칭하는 용어인가요? 대두는 소이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주라든지 밥에 먹는 그 밤콩 종류들 그리고 나물콩 종류들 이걸 이제 대두라고 하는 겁니다. 학명으로 이제 소이빈 이것만 대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외에 뭐 강낭콩이라든지 뭐 병아리콩이라든지 얘네들은 대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청팥과 녹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것도 이제 중간에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청팥은 청팥 녹두를 또 녹두하고 녹두팥이라고 흔히 이제 어른들은 불러요. 그래서 이게 팥 같은데 녹두라고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고 녹두 같은데 이거 팥이라고 고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팥하고 녹두 구별하는 법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원래 이제 생김새를 보면 팥은 좀 눈이 좀 찢어져 있어요. 쭉 길어요. 눈이 길어요. 하얀 눈이. 그다음에 이제 녹두는 눈이 아주 작은 스타일이고 그리고 팥은 심었을 때 지하 발화형이에요. 그래서 떡잎이 위로 안 올라와요. 반면에 녹두는 심었을 때 떡잎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떡잎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나물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이제 보통 대두라든지 얘네들은 떡잎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콩나물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팥은 나물이 안 해 먹는 이유가 지하 발화형이라서 떡잎이 지하에 묻히기 때문에 나물로 만들면 제대로 이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먼저 보고 그것 봐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심어서 이렇게 비교하면 이 팥이나 녹두 종류는 뭐 한 3, 4일이면 금방 싹이 올라오니까 떡잎이 올라오는지 그냥 잎사귀가 올라오는지 그걸 통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떡잎이 올라오면 녹두입니다. 그다음에 꼬투리채 먹을 수 있는 콩들의 꼬투리는 그렇지 않은 콩의 꼬투리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식용이 가능한가요? 꼬투리째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조직이 꼬투리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양분이 맛이 그리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어가면서 이건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걸 이제 구별한 거니까 그 외에 콩들의 이제 꼬투리는 이제 소나 토끼가 먹죠. 그러니까 이제 소나 토끼가 먹는 이유는 거기는 이제 유조직에 저장된 저장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못 먹는 거죠. 메주콩과 백태는 같은 걸 지칭하나요? 아이 참네. 그렇죠. 메주콩 백태는 그냥 하얀 콩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메주콩은 이제 백태를 주로는 이제 백태로 하지만 요즘 뭐 서리태로 메주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대개적인 같은 걸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콩들은 어떤 날씨 또는 기후로 변할 경우 흉작이 들까요? 글쎄요. 장마철 콩들은 기후 변화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콩꽃 피는 시즌에 가뭄을 안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변화가 오면 되게 이제 그 기후가 어떤 형태의 기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상학자들이 예측하는데 되게 이제 지중해성 기후로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가을에 굉장히 가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콩농사에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가을에 비가 안 오면 아예 가물어 버리면 밀농사라든지 뭐 이런 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 콩농사에는 굉장히 제약이 오겠죠. 그다음에 오늘 콩류를 대두판, 녹두, 강낭콩, 완두, 동부, 까치콩, 작두콩으로 분류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모든 콩류가 이 중 하나에 포함되는 거죠. 대두로 분류되는 콩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가요? 야, 지금 종류는 예, 대두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거고요. 다른 콩 종류는 서양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아울러서 어느 게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 장기인 콩팥이 오늘 배운 콩과 팥하고 실제 연관이 있나요? 예, 거기서 이름 붙여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는 이제 콩팥이라고 그러고 그 서양에서는 콩팥을 닮은 콩을 키드니 빈이라고 하잖아요. 키드니가 콩팥인데, 예,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우리는 그냥 콩팥이라고 부르고 걔네들은 그 신장 그 자체를 이제 키드니 빈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아무래도 우리 몸에 있는 장기하고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콩들은 어떤 날씨로? 이건 했고요. 했고요. 다 했어요. 까치콩과 제비콩은 같은 거고요. 네, 됐습니다. 오늘 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없나요? 네. 그 인사나 할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후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뭐, 수업 중에 또 짬짬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태혁 선생님 들어오셨죠? 현혜인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저번에 인사하시려다가 말았는데 서운하니까 인사 나누고 가겠습니다. 권태혁 선생님, 논산 씨앗도서관 관장님, 계시다가 꼭 부르면 꼭 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 화면만.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가 안 됐어. 아니에요. 해제하게 할 수 있긴 하는데. 현혜인 쌤. 음속으로 돼 있어 소리가 안 들렸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맨날 목요일 날 까먹고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오늘 정신 차리고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좋고요. 화면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네, 지금 인사 나누신 분은 논산의 씨앗도서관 관장님이십니다. 네, 농사도 많이 짓고 있고요. 토종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혜인 선생님. 현혜인 선생님. 금방 계셨었는데. 나가셨나요?
양인자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구나. 지금 울려가지고 제가 잠깐 지금 이거 소리 많죠.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